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이제 빈곤 문화 이론입니다. 빈곤 문화 이론. 이건 1960년대부터 등장했는데요. 빈곤이 세습되고 유지되며 지속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 빈곤 문화란 물질적 부족과 연관된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삶에 대한 적응 기능을 수행하고 생활 계획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빈민의 고유한 생활 방식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그 빈곤이 세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화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 문화는 임금노동, 이윤추구적 생산, 높은 실업률과 잠재 실업률, 저임금, 비숙련 노동 등과 같은 경제체제에서 사회가 빈민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핵가족 중심의 친족체제와 사회 지배계급이 하층민의 경제적 지위를 개인적 부적응이나 열등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강조될 때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빈곤 문화 이론에 따르면 빈민들은 단순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곤이 지속된다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스카 루이스는 빈민들의 하위 문화가 빈곤을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며 빈곤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빈곤이 세습된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미국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은 주급을 받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죠.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급을 받는데 예를 든다면 자 주급을 100불을 받았습니다. 100불 넘자 500불을 받았습니다. 주급을 500달러를 받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불은 먹고 사는 데 쓰고 400불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악착같이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10년 정도 미국에 살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게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멕시칸들은 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은 500불의 주급을 받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 500불 중에 대부분을 다 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어요. 또 거기다가 자녀들에게도 뭔가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카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난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빈곤 문화 이론입니다. 뭐 그것도 일정 부분 맞죠. 일정 부분 맞죠. 그러나 많은 경우 틀렸죠. 이 이론을 잘못하면요. 우리가 설국열차에서 본 것처럼 너는 꼬리칸이니까 계속 꼬리칸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구조가 고착화 됩니다. 너는 꼬리칸이니까 계속 꼬리칸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비율만 보더라도
강남에 있는 공부 잘하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를 가지 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랐는데 진주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숫자는 뭐 100명은 훨씬 넘었고요. 한 고등학교에서 50 몇 명씩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주시 전체에서 10명은 더 가겠죠. 한 20명 갈란가?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어릴 때부터 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 부의 대물림, 지식의 대물림, 기회의 대물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있는 빈곤이 세습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빈곤 문화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빈곤 문화의 속성은 단지 전체 사회에서 행해지는 사회와 가정의 특성과 같으며 빈민들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은 단지 세대 간에 걸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인식과 평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빈민들은 극도의 어려움과 박탈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인간성의 내부적인 힘과 융통성의 증거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다 무지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가난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가난한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둘째, 빈곤층의 문화는 독립적인 하위 문화가 아니며 지배계급 또는 지배적인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문화일 뿐이죠. 빈민들의 낙인의 결과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도 수저론을 믿느냐? 수저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것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학과 학생들 60% 이상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라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입니까?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텐데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듣고 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매여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비판은 빈민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속성이 빈민들의 개선이나 향상을 억제하거나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빈곤의 의존심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실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빈민들에게 나타나는 차이는 박탈된 배경, 사회적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냐?
절대적이다라고 계속 사회가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계속 꼬리칸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번째, 사회장벽 이론입니다. 사회장벽 이론은 사회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정책을 통해서 빈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어렵도록 할 수 있고 나아가 빈곤이 되도록 하는데 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장벽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애에 대한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각종 차별이 사회적 장벽이 되어서 결국 그들을 빈곤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사실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장벽, 사회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어도 사회 구조적으로 안 된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 대한 차별. 지금까지도 있어 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여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사회 장벽이로 엄연히 그 사회 가운데 이러한 장벽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궁핍화 이론.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한쪽으로는 부의 양산과 다른 한쪽으로는 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의 심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뭐냐고 착취에 의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빈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착취의 결과가 빈곤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잉여 노동이 착취되어 빈곤하게 되고 또한 기계의 자동화에 의해 노동 소외가 일어나 노동자들이 궁핍하는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을 착취의 형태로 바라보는 마르크스는 빈곤의 원인이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핍화 이론,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들을 갖다가 이제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부자들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죠. 정말 여러분 가난이 꼭 부자들의 착취인가요? 물론 보도 있어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직 부자들의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 착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다음 이중노동시장 운동 이론.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빈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높은 임금과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갖는 시장을 의미하며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차 노동시장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2차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와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장을 의미하고 기업 생존을 위한 경쟁이 극심한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의 노동력은 열악한 노동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높은 이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차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두 시장 간에 높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 3D 업종, 그죠? Dirty, Dangerous, Difficult.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런 것들.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뭐 대학 교수가 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죠.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뭐 3D 업종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결국 1차적 부분에는 임금이 높고 부가 혜택이 좋으며 승진과 교육 훈련을 수시로 제공하는 양질의 직장이 존재하며 2차적 부분, 2차 노동시장에는 임금이 낮고 사회복지 혜택과 같은 부가 혜택도 없으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력이 주로 강조되는 직장들이 존재한다. 이중노동시장에 따르면 1차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정 소득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차적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빈곤한 상태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일하는 빈곤층, 워킹푸어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빈곤의 결정 요인이 있는데, 영역 특성에 보면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같은 날씨나 환경이 들어, 그렇죠.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어요. 태풍이 왔어요.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해질 수 있죠. 어려워질 수 있죠. 또, 지역적인 격리, 시장이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재한 시골 같은 경우, 병원이 멀리 있다든지, 정부의 경제, 정치, 사회 정책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안 상태나 경제적 안정이나 시장 안정성, 그다음에 성, 인종, 민족적 불평등 구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빈곤이 발생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본다면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와 같은 하부 구조의 부실 또는 부재한 경우, 보건, 사회복지, 교육과 같은 공공 및 사회 서비스의 부재, 상호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부재,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연결망의 부재, 이러한 것들이 또 빈곤을 결정짓게 만드는 하나의 구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개인 특성 속에서 인구 통계적 요인을 본다면 가구의 크기나 가구의 구성, 예로서 가구 구성의 나이, 그 다음에 노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에 대한 가구원 부담 비율, 가구주의 성별, 남성의 여성인가, 이런 것들이 또 요인을 끼칠 수가 분명히 있죠.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다든지 작다든지, 고용 상태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계절직이냐,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요인입니다. 이거는 빌딩이나 토지, 농기계 같은 유형자산과 주식, 저금과 같은 재정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참 비정규직, 일단 임시직도 많이 있죠. 이 임시직은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제 건강 상태, 내가 병이 있다든지, 영양 상태, 비만 정도나 몸무게 대비 신장 수준, 신장 대비 몸무게 수준, 뭐 나이 대비 몸무게 신장 정도 등 의료시설 활용 가능성, 성별과 나이에 맞는 다양한 보건 의료시설 설치 여부, 교육의 수준, 거주지의 상태 및 수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빈곤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빈곤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에 또 유엔에 또 세계적으로도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절대적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이제 한국의 빈곤 실태와 대책 방안으로 본다고 하면, 한국의 빈곤 실태는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수인데요.
2015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6만 8,329원인데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 7,281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은 모두 빈곤선 이하에 있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수치는 지금 한 200만이 넘습니다.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210만원 정도 돼요. 210만원 정도 되는데 210만원이 안 된다. 만약에 4인 가구인데 210만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다.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근데 국가에서 이제 기초수급자로 분류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빈곤의 실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절대적 빈곤층 수급 대상자 수는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28만 5천억 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OECD 회원국들은 절대적 빈곤 개념보다도 상대적 빈곤 개념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왜? 사실 선진국에서 절대적 빈곤 개념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상대적 빈곤 개념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걸 어느 것을 이제 기준선을 하느냐? 중위 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성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에는 사람들을 소득 순서에 따라 일일로 배치하고 일일로 배치된 사람들 중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갖는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인 절대적 빈곤 개념에서 이제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22만 2,533원이에요. 그래서 OECD 회원국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는 약 211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4인 가구는 모두 빈곤 가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11만 원, 한 230만 원 정도 좀 올랐겠네요. 2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구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230만 미만일 경우에는 빈곤가, 절대 빈곤가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거의 14에서 15%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15년 최저생계비는 166만 8,329원인데 반해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22만 4,645원으로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약 3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 올려야 되겠죠. 이걸 최저생계비 기준을.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최대 액수와 최저임금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과의 비교를 보면 결국 현실적으로 공적 부조제도의 수급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액도 현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보다 약 55%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계 보호를 받는 빈곤층들이 과연 현 수준의 현금 급여액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적 부조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립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저급한 일자리로 일하는 빈곤층을 양성하여 공공부조 혜택을 받으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50배 약 4인 가족 기준 약 211만 원 이하 교육급여를 제공하고요. 중위소득 40% 4인 가족 약 168만 원 이하는 교육주거 의료급여를 제공하고요. 중위소득의 28% 4인 가족 기준 약 118만 원 이하는 교육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2015년 4인 가구 월 평균 중위소득은 420만 2,533원이었습니다. 결국 빈곤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제공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첫째, 수급자 선정이 현실화해야 되고요. 즉 현실에 맞는 수급자 그 조건의 수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자에게 급여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의 의지가 높은 근로빈곤층들에게는 빈곤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적부조제도의 혜택으로 벗어나 있지만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일하는 빈곤층, 체제생계비 150%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 및 비정규직, 시간직, 계절직 포함 인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좀 빨리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빈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